오늘은 오도일의 소설 설생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숙종 때 문신인 오도일이 지은 작품으로 은둔을 선택한 설생과 주인공이겠네요. 그죠? 은둔을 고민하다가 출세의 길을 가게 된 관찰사. 이 두 친구의 서로 다른 삶의 행로와 가치관을 그린 소설이다 라고 보면 돼요. 특히나 맨 마지막 논참 부분에서 작가는 설생의 행위에 대해 어진 새 임금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어진 뭇선비들이 함께 일어섰으니 관을 털고 기운을 내어 조정해서 벼슬을 했어도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설생의 선택에 대해 안타까워해요. 그러면서도 또다시 바로 노자와 같이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선택도 현명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작품의 설생이라는 인물은 작가가 꿈꾸어온 이상적인 인물이며 친구는 현실적 가치, 즉 조정에 나아가서 정치를 하는 것과 이상적 가치, 자 정치 현실을 버리는 것 사이에서 갈등하는 작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자,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사, 본사, 논찬. 전의 형식이거든요. 자, 서사. 처음 부분 볼까요? 서울 남부 청파리에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나요? 설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과거 공부에 힘썼으나 번번이 시험에 떨어지고는 하였다. 자, 설생은 개축욱사가 일어나자 개축욱사, 이거 실제적인 옥사죠, 옥사 미안, 개축욱사. 자,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죠? 자, 일어나자 세상사의 염증을 느끼고 속세를 떠나 응가하고자 했다. 설생에게는 마음이 잘 통하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도 함께 응가하려는 뜻을 같이 했으나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 입장이라 함께 응가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 설생만 응거를 했네요. 자, 본사 봅시다. 한 달 후 친구가 설생의 집에 찾아갔으나 설생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인조반정 이후 자, 광해군 다음이죠. 자, 친구는 벼슬길에 나아가 승승장구하여 강원도 관찰사가 된다. 친구는 어느 날 영랑호에서, 영랑호가 강릉 쪽에 있죠, 그죠? 뱃놀이를 하다가 우연히 설생과 만났다. 친구가 설생에게 근황 어떻게 살고 있니? 라고 묻자 자신은 회룡굴이라는 곳에서 산다고 말한다. 설생의 초대로 찾아간 회룡굴은 속세와 단절된 곳으로 살기 좋고 풍요로우며 아름다운 이상향과 같은 공간이었다. 거의 무릉도원이네요. 관찰사는 회룡굴을 떠나며 설생에게 서울로 자신을 찾아올 곳을 당부하며 시를 적어준다. 3년 후 설생이 서울에 가서 친구를 찾게 되는데 이조 판서가 된 친구가 벼슬을 주려고 하자 설생은 이를 수치스럽게 여기며 종적을 감춘다. 그 후 친구가 다시 회룡구를 찾아갔으나 그곳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고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 거의 전설적인 결말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마지막 논참 부분 봅시다.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작가가 평을 합니다. 선비는 세상에 태어나면 벼슬에 나아가 뜻을 펴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은둔을 하며 내 한 몸을 조촐히한다. 이것은 군자가 상황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는 도의 모습이다. 설생은 어진 새 임금이 다시 나라를 일으키고 어진 뭇선비들이 함께 일어섰으니 관을 털고 기운을 내어 조정에서 벼슬을 했어도 괜찮을 것이다. 좀 아쉽네요. 그죠? 그러나 설생은 자신의 빛과 그림자를 감추고 자신의 모든 흔적을 없애고자 했으니 참으로 평범하지 않은 사람이다. 옛날 주나라가 쇠퇴하자 노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노자예요. 나라를 떠났는데 설생의 행위는 노자의 자신을 드러내지 않음과 비움, 자신의 숨김과 명성을 추구하지 않음과 같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설생은 대단히 현명한 사람이다. 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는 좀 나가지라는 마음과 그 다음에 추구하지 않음을 둘 다 긍정시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아마 작가가 이 둘 사이에서 갈등, 나는 비록 관직에 있지만 그래도 속세를 떠나서 살고 싶어. 그게 진짜 좋은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소설이고요. 한문소설이다. 그 다음에 비판적이고 현실 반영적이다. 부정적 현실을 등지고 탈속적 이상향을 지향하는 선비의 삶을 다루고 있다. 자, 특징 첫 번째,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사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설생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의 형식, 근데 이 전의 형식과 조금 다른 이 작품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요걸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공간의 이동, 서사 전개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생전의 양식적 파괴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 인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행적,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다음에 논찬, 서술자의 평가 정도로 이렇게 3단계 구조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전의 기본적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더군다나 정의자, 전, 위인전 할 때 전이잖아. 그러니까 인물에 대한 정보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맞아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 작품은 어떤가 볼까요? 이 작품 봅시다. 청파리는 지금 서울 남쪽으로 반리쯤 위치한 곳인데, 이곳에 어떤 서생이 살고 있다. 가만, 어떤 서생이 살고 있어요. 그 서생은 의기가 있고 문장을 잘하는 기사였어. 기이한 선비야. 과거 시험 공부를 했으나 귀치가 있어 결국 운이 좋지 못해. 광해군말 개축년에 은거하였어. 그 다음에 친구에게 집을 방문해달라고 청해.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응가하겠다. 자네는 어떤가? 이런단 말이에요. 즉, 인물에 대한 인정 정보가 어때요? 구체적이에요? 아니요.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서생,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집안에 대한 족보가 안 나와요. 그죠? 원래 전에 맨 앞에서는 집안 족보에 대한 어떤 가계를 포함한 인정정보와 그 다음에 인물의 정확한 이름, 품성 등이 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족보, 가계가 누락되면 물론이고 설생이라고 칭하며 인물에 대한 소개가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있다라고 정도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한 장면 보도록 합시다. 이 장면은 친구가 영랑호에서 놀다가 설생을 만나. 그리고 난 다음에 설생이 살고 있다는 회룡굴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자, 어스름할 무렵 무태에 다다라 하인들을 물리치고 종을 시켜 가마를 매게 했다. 골짜기를 따라 힘들게 가는데 수천리쯤 푸른 벼랑이 우뚝 서 있으니 깎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린 것으로 기기괴괴하고 길이가 수십 리는 되고 가운데가 툭 트여 있었다. 벼랑을 에워싼 좌우로 물이 콸콸 흘렀는데 서로 메아리를 울리듯 뿜어댔다. 벼랑 앞에는 문이 하나 있었는데 문 옆에 바로 회룡굴이었다. 문 앞에 돌길이 굽이굽이 있고 오른쪽으로 낭떠러지가 떨어져서 마치 새들길 같았다. 벼랑 끊어진 곳으로부터 서로 넝쿨을 부여잡고 매달려 가다가 몸을 움츠려 굴 안으로 들어가니 설생의 집이었다. 자, 여기까지는 설생을 따라서 회룡굴로 들어가는 여정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얼마나 험했는지, 그 다음에 또 뭐야, 주변 경치가 어떤지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서술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주변 자연물을 매우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인물에 집중을 합니다. 이렇게 배경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더더군다나 주인공이 누구죠? 제목이 설생이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누구의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죠. 친구의 시선, 벗의 시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벗이 서술자인 듯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 더 볼까요? 함께 우거진 아름다운 숲에 앉고 곁에 앉아있는 바위가에서 고기를 잡았다. 숲에서 가벼이 거닐기도 하면서 연못가를 산책하였다. 고기와 새가 사람과 가까이 했고 구름과 연기가 마음을 즐겁게 했다. 무릇 임곡과 수석이 공교롭고 괴이하며 신기하고 훌륭하여 사랑스럽고 볼만한 장관이 아침 저녁으로 자태를 만가지 천가지로 바꾸어 보이니 교력이라도 형용할 수가 없었다. 공은
문득 기뻐 돌아갈 것을 잊었다. 자, 이때 공이라고 하는 건 친구가 되겠죠. 자, 요 대목은 회룡굴에 도착한 친구가 주변 경치, 회룡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는 숲에 앉고 고기를 잡고 이래요. 그죠? 연못가를 산책하고 얼마나 좋아. 나도 이러고 싶어. 거기다 고기와 새가 사람과 가까이에 무서워하질 않아. 도망가지를 않아. 한마디로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이에요. 기가 막힌 공간이죠. 자, 친구가 아름다운 자연을 완상하는 대목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속세에서 벗어난 탈속적인 자연이다. 그런데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공통점은 뭡니까? 그렇죠. 계속 누구의 시점이야? 그렇죠. 친구의 시점에서 친구의 눈에 보이는 풍광의 변화를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야? 어떤 인물이 어떤 여행을 하는 듯한, 그죠? 자연을 여행하고 산속을 여행하고 그 주변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을 기록한 듯한 그러한 방식으로 서술되고 있다. 이거는 전의 양식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전은 기본적으로 인물 중심인데 이거는 인물 중심에서 벗어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전의 양식적 파격, 즉 작품의 이야기 툴을 쓴 점과 그 다음에 산수유기, 아까 기행문의 스타일, 감각적 묘사를 차용한 점,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전의 양식과는 많이 차이를 보여준다. 더더군다나 중심 인물인 설생보다는 오히려 친구의 초점에 맞추고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벗은 바로 누굽니까? 이 벗은 우리가 흔히 외적 배경으로 본다면 작가 오도일의 할아버지 오윤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오도일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숨어 사는 현명함의 기로에 놓여 있는 두 인물, 누구? 설생과 벗, 그 벗은 아마 할아버지 오윤겸이 되겠죠? 상호 대등한 관계를 그려내면서 자신의 어떤 가문의 입지를 다지고자 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 회령구를 다녀온 대목이 기행문처럼 구성된 것은 당시 수많은 정변이 있던 숙종 제위 현의 입장, 어떤 관직에 있는 입장이에요. 을 택한 그 자신이 탈속적 공간에서 잠시나마 정신적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뭐 요런 대목이 만약에 시험 문제에 건드려 주려면 박스 보기를 주어야겠지요.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대목, 일단 초점이 친구의 입장으로 있다든가 아니면 배경 묘사가 중심을 이루는 부분들이 있다든가 내지는 이야기 투의 형식으로 썼다든가 이런 것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전의 형식과 조금 많이 벗어났다 라고 하는 점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의 전개 양상, 서사 전개 양상이에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시간의 경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청파리. 청파리에서 설생과 친구가 살고요. 그 다음에 개축 옥사가 일어나 세상을 개탄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설생은 나는 여기를 떠날래, 속세를 떠날래, 너도 같이 갈래? 친구한테 얘기하죠. 근데 친구는 나는 지금 부모님 때문에 힘들어. 그래서 설생이 먼저 가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변이 일어나고요. 반정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친구는 관찰사가 되죠. 그죠? 관찰사가 되었다가 영랑호에서 우연히 설생과 만납니다. 그래서 청파리에서 영랑호로 공간이 이동하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제 뭐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줄거리를 봐서 알겠지만 설생이 살고 있다는 회령굴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속세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 즐기고 지난날의 회포를 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설생이 너 나중이라도 와 하고서나 편지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설생은 3년 뒤에 서울에 가서 친구를 만나지요. 그러자 친구가 야 너 이 벼슬 할래? 그랬더니 설생이 뭔 소리야? 나 떠날래 하죠. 그래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친구가 나중에 회룡굴로 오니
설생은 어디 갔는지 없고 그곳은 폐허가 되었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서사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섬세하고 세밀한 묘사를 통해 공간이 지니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이거는 회룡굴 안에 있는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죠. 두 사람은 벼랑이 벌어진 곳을 지나 그 다음에 칡덩굴을 붙잡거나 등나무가 매달려 안으로 나아갔으며 어깨를 구부려 회룡굴 안으로 들어갔다. 그렇죠. 이 회룡굴이에요. 자, 이 회룡굴은 집들이 질비하게 서 있고 토지가 비옥해.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랬더니 물고기와 새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 이거는 도원, 무릉도원이나 귤주가 바로 이런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런 장면, 그 다음에 특히나 요 부분 전체적으로 다 볼 필요가 있는 건데 그래도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만 중심으로 본다면 자, 이 작품의 회룡굴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원, 무릉도원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무릉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도연명이라는 사람이 도화원기라고 하는 글 속에서 제시한 것이죠. 제시한 것이고 거기는 탈속적 공간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본문에서 봤듯이 집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토지가 비옥하다는 것은 자족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거고요. 속세와 단절되어 있는 동떨어진 공간이라는 거죠. 또한 물고기와 새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면서 사는 공간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관찰사는 회룡굴을 뭘로 봤어요? 무릉도원이나 귤주가 이런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오도일의 설생전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